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올해로 55살이 된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과 10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정말 연구 대상을 삼고 싶을 정도로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었는데 그날의 사건 이후 아들이랑 딸이 먼저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로서 더러운 꼴을 보였는지 자식들이 먼저 등을 돌릴 정도였죠. 지금 생각해봐도 참 보잘것없는 인간이었네요. 남편은 매사의 모든 일이 용두삼이었습니다. 타고난 운이 좋은 건지 매번 하는 일들은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술술 일이 잘 풀려나가는 타입이었어요. 하지만 노력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인간이었기에 하늘이 운을 손에 쥐어줘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똥 닦는 데 쓰는 인간이었습니다. 한심한 인간이었죠. 제가 그 인간을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일이에요. 저는 그 당시 작은 공장 격리로 있었어요. 빵들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남편은 그 공장에 계란을 납품하는 업자였습니다. 규모가 워낙 작아 지역 문방구나 구멍가게에 빵을 납품하는 공장이었죠. 남편은 그 당시 참 성실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도 일하더라고요. 제게 먼저 관심을 보인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납품이 없는 날에도 트럭을 몰고 와서는 저를 찾더라고요. 공장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 만나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은 여러 번 저를 찾아오곤 했어요. 그다지 크지도 않은 동네였기에 남편의 그런 행동은 금방 소문이 퍼졌고 제 큰언니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큰언니와 저는 나이차가 10살이나 나는 사람이었는데 발이 무척이나 넓은 사람이었어요. 큰언니는 자기 인맥을 총동원해서 남편의 뒷조사를 해봤나봐요. 알아보니 남편 집은 옆 동네에서 부자로 소문난 잘 사는 집안이었고 남편은 그 집안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사람 좋다는 평이 많았고 크게 구설수가 없었던 집이었기에 큰언니는 저에게 그 남자를 한번 만나보라고 제게 말했어요. 저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큰언니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 믿고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7살이나 많은 남자였어요. 처음 만나서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니 참 매너도 좋고 순박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7살이나 많은 사람이었는데 제게 꼬박꼬박 존댓말도 해주는 모습도 마음에 들었죠. 성실함이야 그동안 제가 빵 공장을 다니며 확인을 했으니 믿을만 했죠. 하여간 그래서 저는 남편과 반년의 짧은 만남을 해보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하는 양계장은 더 잘 되었어요. 거래처도 늘고 위탁 사육닭도 받으며 조금씩 규모가 커졌죠. 하지만 남편은 용두사미형 인간이었어요. 언제나 일을 시작하며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타고난 운도 좋아 하는 일이 성공을 하곤 하죠. 하지만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갑자기 변합니다. 양계장이 잘 되니 여윳돈이 많이 생겼고 그러니 점점 게을러지더라고요. 양계장 특성상 많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요. 사람이 게을러지고 주머니에 돈이 많이 생기니 힘든 일은 잘 안 하더라고요. 양계장은 언제나 닭똥이 많이 나오기에 매일매일을 깨끗하게 치워줘야 합니다. 청결을 유지해야 하죠. 병아리들은 병에 취약해서 더러운 환경으로 만약 닭들이 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다같이 몰려 사는 닭들은 한순간에 무리지어 병에 걸려버리고 결국에는 다 폐사를 하거든요. 남편은 게을러지기 시작하더니 청소도 게을리하고 사료주는 일도 게을리해서 결국 키우던 닭과 병아리들이 모두 폐사를 해버렸어요. 한두 번의 폐사를 겪고 나니 남편은 직원을 뽑아서 양계장을 운영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장이라는 인간은 양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 가끔 나와봐야 술 냄새나 풍기며 양계장 한쪽 방 안에서 잠만 자기 일쑤였으니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떤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거래처와의 약속도 매번 어기다 보니 양계장은 나날이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몇 번의 폐사를 더 겪고 나니 결국 모아둔 돈도 다 써버리게 되고 거래처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위탁 사육 닭들도 남편의 부주의로 다 죽어버리니 큰돈까지도 보상을 해주게 되었죠. 나중에는 양계장 난방을 위한 기름값도 그리고 병아리 사료값도 줄 돈이 없어 결국 양계장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일이 잘 될 때 더 노력해서 유지를 잘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손에 돈이 들어오면 놀고 먹으면서 일을 안 하니 결국에는 잘 되던 일도 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돈이 생기면 이상한 짓을 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빚까지 지며 양계장 일은 접게 되었고 다시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지니 남편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처럼 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양계장을 하던 지인을 통해 계란을 구입해서 양계장할 때 사용했던 트럭으로 계란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계란을 싣고 이 동네 저 동네 방송을 하고 다니며 계란을 저렴하게 팔았죠. 역시나 타고난 운이 좋은 남편이었는지 트럭에서 계란을 파는 일은 잘 되었어요. 궁핍해지면 열심히 하는 남편의 특성 때문인지 다시 손님들에게도 무척이나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골도 생기고 하다 보니 조금씩 다시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뿐이었어요. 다시 주머니에 돈 좀 생기니 집에서도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자신이 한다면 이렇게 남들보다 잘한다면서 콧대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당초 양계장을 잘 꾸려 나갔으면 어렵지도 않았을 집안 살림인데 말이죠. 하여간 다시 안정이 되니 이 남자 또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는 술에 빠져 살기 시작했어요. 계란을 판다고 집에 나가면 지인들을 만나 술판을 벌이기 일쑤였죠. 한 번은 초여름에 계란을 가득 싣고 팔러 나간 남편은 일은 미뤄두고 아침부터 지인과 술판을 벌였습니다. 한 잔만 간단히 하려던 남편은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 그날 밤새도록 술판을 벌였고 술에 얼큰하게 취한 남편은 계란 트럭도 길거리에 그냥 두고는 집에 왔습니다. 이런 일이 번번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와 남편은 큰 소리를 내며 싸움을 했고 부부싸움은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그렇게 매일 술을 마시니 계란은 당연히 점점 팔기 힘들어졌고 팔지를 못하니 가지고 온 계란을 점점 더 오래 보관을 해서 팔더군요. 계란의 신선도가 떨어지니 처음에 생긴 단골들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악순환이었죠. 결국 계란 트럭도 처음에만 잘 되었지 금방 망해버렸어요. 그때가 결혼한 지 10년이 좀 안 되었을 때인데 남편이 벌어다주는 생활비가 없으니 저는 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다시 이런저런 공장의 격리 일을 알아보았지만 생활도 해야 하고 아이들을 키우기도 해야 하니 격리 월급으로는 생활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격리보다는 벌이가 좋은 동네 고깃집에서 주방 일을 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는 돈을 벌 수 있었죠. 제가 돈을 벌자 남편은 집에서 빈둥거리며 술만 마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속에서 천불이 나서 남편 용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돈을 안 준다고 제게 화를 내었고 그러다 보면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절대 남편한테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계란 장사를 했을 때 썼던 고물 트럭으로 작은 화물이나 원룸 이사 같은 것을 하며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시작은 좋은 남편이었죠. 그래도 한동안 꾸준하게 다니더라고요. 일을 받아 서울이나 다른 지방으로 짐을 실어 나르고 다시 서울에서 저희가 사는 청주로 올 때 청주 일감을 받아서 오니 오며 가며 2번씩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물론 술도 계속 마시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지난 양계장과 계란 트럭에서 교훈을 얻기는 했는지 일을 손에서 놓지는 않고 술 마시며 놀더라고요. 그렇게 1년쯤 일을 잘하다가 그만 고물 트럭이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새 트럭을 대출받아 사자고 했고 워낙 큰 금액의 차였기에 고민이 되었지만 남편이 1년간 나름 열심히 해주었고 계속 일을 해야 했기에 새 트럭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새 트럭을 뽑고 일주일 만에 남편이 사고를 쳤어요. 음주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신호 대기 중에 길 한복판에서 잠이 든 겁니다. 길에 차가 서 있으니 지나다니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나봐요. 남편은 그 사건으로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었고 화물차 일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에게 정말 화를 많이 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 술 마시고 길에서 엎어져 자느라 집에도 못 들어오고 하는 거 하나도 신경 안 써. 근데 술을 마시고 차를 왜 운전해? 죽으려면 당신 혼자 죽지. 왜 불쌍한 다른 사람들까지 다치고 죽게 만들려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냐고. 아유 그만해. 나도 반성하고 있다고. 이제 어쩔 거야. 트럭은 뽑아놓고 매달 할부금 내라고 나오는데 그건 어쩔 거냐고. 뭘 어째. 그냥 하던 것처럼 화물 배달하면 되지. 당신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100일 동안 면허 정지라는데 어떻게 운전을 해? 경찰한테 걸리는 일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그때는 정말 운이 지지리도 없어서 그런 거지. 아이 됐어. 그까짓 거 안 걸리면 되는 거지. 운전하지 마. 그냥 나가서 일용직이라도 몇 달 하던가 해. 트럭에 시동이라도 키면 그때 우리 정말 이혼이야. 저는 그렇게 남편이 절대 운전을 못하게 말렸습니다. 남편은 제 이혼 엄포에 알겠다고 하곤 아는 동생을 따라다니며 배달 일이라도 돕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하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무시하고는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날 이후 또 운전대를 잡고 나가 하루하루 돈을 벌며 술을 마시고 놀았나 봐요. 이번에도 술을 가득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남편은 신호를 보고 정차한 앞차를 뒤늦게 보고는 뒤에서 들이박았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생각할 땐 술에 취해 브레이크를 늦게 밟은 듯 했어요. 하여간 남편은 내려서 사고를 수습하려 했지만 어눌한 말투와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모양새를 본 앞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다시 경찰에 음주로 잡혔어요. 사고 난 차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하고 싶었는데 면허 정지 상태는 무면허와 마찬가지라며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노래졌어요. 남편이 사고 낸 차는 고급 외제차였는데 수리비가 저희 트럭보다도 비싸게 나왔어요. 그리고 사고 난 이후 앞차 운전자가 경찰을 부를 때 남편이 그 사람에게 욕을 하며 밀치고 그랬었나 봐요. 수입차 운전자는 화가 가득 나서는 차를 수리하는 동안 동일한 외제차를 렌트를 해서 그 렌트 비용 또한 저희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그분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빌고 또 빌어 차량 렌트는 국산차로 하는 것으로 선처를 해주셨죠. 남편은 그날 일로 2년간 면허 취득이 금지되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화물차 운전을 못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차량 수리비와 음주 벌금까지 합치니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가에 이 소식을 알리고 알아서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죠. 당신 내 말이 우습지? 내가 저번에 분명하게 다시 운전하면 이혼이라고 말했는데 아주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면서 다시 차를 끌고 나갔네. 그리고 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고. 나 이제 당신한테 더 이상 애정도 없고 미련도 없어. 그냥 갈라서자. 거참, 이혼하자 이혼해. 내가 혼자 잘 살자고 그랬냐? 일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이혼은 이씨. 그래, 나도 이제 너란 여자 지겨우니까 이혼해.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아들이랑 딸이 10살, 8살이었는데 두 아이를 부둥켜 안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짐을 싸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버렸어요. 남편도 한동안은 저를 찾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한 달쯤 되었을 때 남편이 친정집으로 찾아왔어요. 저희 가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이혼까지만은 가지 말아달라고 빌더라고요. 저는 이미 마음 정리됐으니 더 이상 서로 못 볼 걸 보지 말고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자식들이 마음에 걸렸던지 제게 계속 빌었죠. 그래도 적어도 자식들에게는 큰소리 한번 안 치고 항상 웃어주던 남자였거든요. 그렇게 냉랭하게 있다 보니 둘째 오빠가 남편을 데리고 집 근처 호프집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한참을 안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궁금한 첫째 언니도 호프집으로 갔고 한참 뒤에 언니가 집으로 돌아와 저를 데리고 남편과 둘째 오빠가 있는 호프집으로 갔습니다. 평소 술을 안 마시는 저지만 그날은 남편을 노려보며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둘째 오빠는 남편과 한참 이야기를 해보았고 몇 가지 서로 합의를 했다며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운전을 하지 않는다. 둘째는 술은 일주일에 한 번만 마신다. 셋째는 당시 둘째 오빠가 운영하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도배사 일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일을 하고 번 돈은 모두 제가 맡아서 가게 살림을 하는 것에 사용한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남편이 둘째 오빠에게 이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안한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날 제게 싹싹 비는 남편을 저는 한참을 고민 끝에 딱 한 번만 더 용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새로 뽑은 트럭은 사고 때문에 시세보다 한참 싸게 중고로 팔았어요. 어차피 남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몇 년간 다시 따지도 못하였기에 팔아버렸죠. 정말 손해가 너무 컸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둘째 오빠와 첫째 언니가 물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어느 정도 수습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둘째 오빠 인테리어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용두삼이 인간인 남편은 역시나 처음에는 무척 일을 잘 배우고 잘하더라고요. 매일을 버스로 출퇴근했고 술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마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또다시 헛짓거리를 할까봐 신경이 매우 쓰였죠. 그런데 제 우려와는 달리 남편은 그날 이후 사람이 확 변해서 성실하게 잘 살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둘 사이에 믿음이 많이 무너졌던 터라 한동안은 남편을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말 정신을 차린 건지 그날 이후 무려 10년간 별다른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맡은 일 잘하며 가정에 충실하니 저도 다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지만 제 남편은 정말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니 다시 부부관계도 회복이 되고 나름 평화로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일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 저도 계속 식당 일 등을 하다 보니 점점 재산도 아주 조금씩이지만 모을 수 있었어요. 중간에 작은 아파트도 하나 마련하고 살다 보니 이제 이렇게 서서히 늙어가나 보다 하며 나름 만족해하며 살았죠. 아이들도 큰 말썽 안 부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아들은 집 근처 국립대를 들어가서 대학생이 되었고 딸내미는 고2가 되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10년간 일한 둘째 오빠네 인테리어 가게를 그만두었어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신도 자기 가게를 차려보고 싶다고 해서 저도 그러자고 했죠. 그쯤에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꽤나 생겼거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상가주택 1층에 가게를 냈어요. 자동차 썬팅을 해주는 가게였는데 햇빛이나 자외선을 막아주는 필름지를 차 유리에 붙여주는 작업을 해주는 가게였죠.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블랙박스도 달아주는 가게였습니다. 1층에 세를 놓고 그것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시어머니가 세입자들이 계속 세를 밀린다든지 하며 골치를 썩히니 그냥 남편이 그 상가 건물 1층 가게로 세입자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 당시 시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기에 아들 중 한 명이라도 가까이에서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되었어요. 남편은 1층에 자동차 썬팅샵을 차려두었고 그 건물 지하에는 가게 사무실과 그리고 물건을 보관해두는 창고, 그리고 잠깐 쉬거나 씻을 수 있는 작은 욕실이 딸려있는 방을 만들어 두었어요. 일이 워낙 불규칙하게 들어오다 보니 한가할 땐 며칠이고 손님이 없다가도 바쁠 때는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손님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게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잠깐 쪽잠을 자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 일을 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운이 아직은 안 떨어졌는지 10년 만에 새로 시작한 사업도 잘 되더라고요. 도배사 일을 할 때보다 평균적으로 월에 2배 이상씩은 벌어다 줬어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일을 하고 돈을 벌면 제게 모두 가져다 줬습니다. 경제권은 제가 꽉 잡고 있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상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돈이 많아지다 보니 제가 남편에게 생활비만 매달 정해서 제게 입금해주고 나머지 돈은 남편에게 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남편이니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믿었죠. 그렇게 1년간 참 열심히도 일을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평도 좋아지고 한번 가게를 왔다 간 사람들이 지인들을 소개해 줄 정도로 남편은 친절하게 운영을 잘했습니다. 평소 용돈만 받아 쓰다가 이제 사업을 해서 조금씩 돈을 버니 바로 제게 옷 선물도 해주고 어느 날은 꽃이랑 금목걸이도 선물로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저는 뭐하러 이런 걸 사는데 돈을 쓰냐고 핀잔을 주기는 했지만 결혼 후 2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꽃 선물에 괜시레 마음속 감동이 밀려왔죠. 그리고 다음해 2011년 여름이었어요. 그해 여름은 무척이나 장맛비가 심하게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보며 그날 낮에는 집에서 쉬며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저녁쯤에는 친정엄마 생신으로 친정 부모님과 오빠 내외가 놀러와 있었죠. 다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근을 안 하더라고요. 그쯤엔 장마철이라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7시가 되면 남편은 가게 일을 모두 정리하고 집에 와 있을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처가에서 미리 놀러 온다고 약속을 했던 터라 늦어도 6시까지는 집에 오기로 남편이 약속했었거든요. 딸내미한테 아빠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해도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핸드폰으로 해도 가게 전화로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들어왔는데 홀딱 젖어서 물에 빠진 생쥐꼴로 집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와 엄마 비 엄청 내린다. 비 많이 와? 처음 봤어. 이렇게 비 많이 쏟아지는 거. 막 집 앞에 보니까 맨홀도 뚜껑 열려서 물 역류하고 난리도 아니던데? 저희 무심천도 물 가득 차서 도로로 흘러나오겠어. 그 정도야? 뭐 어쩌니? 근데 아빠는? 아직 안 들어오셨어. 이 양반 걱정되게 전화도 안 받네. 이서방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에이, 뭐 좀 늦는 거겠지. 아들은 젖은 몸 때문에 바로 화장실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쏟아지는 비를 보니 마음속 불안감이 점점 더 커졌어요. 그때 아들이 화장실 문을 급하게 벌컥 열고 나왔어요. 엄마, 아빠 지하 사무실 바깥창 아직 안 고쳤지? 아들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1층 가게 밑에
잡다한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와 가게 사무실로 사용하는 지하 1층에는 환기를 위한 작은 창이 한쪽 벽면 천장 쪽에 길게 있었어요. 평소 그곳에는 샤시와 나무벽을 쳐두어 빗물이나 외부 쓰레기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있었는데 그때는 샤시가 낡아서 틈이 많이 벌어지고 휘어져 있는 상태였고 남편이 새로운 샤시로 교체를 한다고 나무벽도 모두 철거를 해둔 상태였죠. 그런데 장마 시작 전 갑자기 일이 바빠졌고 장마 시작 후에는 비가 와서 작업을 못하고 방치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일반적으로 비가 왔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오늘처럼 도로가 물에 잠기고 맨홀에서 빗물이 역류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린다면 충분히 남편이 있는 지하에도 빗물이 넘쳐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필 지금 남편이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자 무서운 생각이 들며 걱정이 되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남편이 있는 상가가 지대가 좀 낮아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지하 사무실로 빗물이 넘쳐 흐르는 것 같아서.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 사무실 어딘데? 멀어. 차 타고 10분 정도는 가야 해. 아이고 얘야, 빨리 가보자. 그렇게 저희 가족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바로 집을 뛰쳐나가 남편 가게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남편 가게로 미친 듯이 운전을 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뒷좌석에는 친정 부모님과 친정 오빠를 태우고 달렸죠. 여보세요. 어머님. 네, 재수씨. 저예요. 아주버님? 네. 저 잠시 어머니 모시고 집에 와 있어요. 어머니 지금 주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주머님 집이시면 지금 출발하시면 저희보다 빨리 도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어머니 집 지하에 좀 가주세요. 지하요? 충안이 사무실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하에 물이 셀까 봐서 그래요. 남편이 전화도 안 받아서 걱정돼서요. 충안이가 전화를 안 받아요? 알았어요. 제가 바로 가볼게요. 아주버님, 저도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빗길을 달려서 남편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남편의 1층 가게는 불이 다 꺼져 있었고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버님 차도 도착을 했습니다. 차에서는 아주버님 내외와 시아버지가 내리셨죠. 중안이는 만났어요? 아직요. 저희도 방금 도착했어요. 그럼 뭐예요? 빨리 내려가 봅시다. 저희는 급하게 지하에 있는 남편 사무실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아들과 제가 걱정한 것처럼 남편 가게 지하는 계단에서부터 이미 물이 차올라와 있었어요. 내려가서 정문을 열려고 하는데 물이 배꼽까지 차올라서인지 문이 쉽게 안 열렸어요.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고 남편이 지하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바로 119에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남편 가게로 바로 출동을 한다는 답을 듣고는 저희는 일단 정문부터 열기 위해 애를 썼죠. 친정 오빠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쇠 지렛대를 구해와서 그걸 문틈에 넣고 문을 열었죠. 친정 오빠와 아주머님 그리고 친정 아빠와 시아버지가 온 힘을 다해서 간신히 문을 열 수 있었어요. 문을 열자 물이 출렁거리면서 밀려 나오더군요. 아마도 지하실 안쪽은 물이 좀 더 차 있었나 봅니다. 지하실 안쪽으로 들어가자 평소 남편이 피곤할 때 잠을 자거나 쉬려고 마련해둔 방 안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다급하게 그쪽으로 가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아까 대문보다도 더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장정 넷이 붙어서 낑낑대다가 도저히 안 되니 아들까지 내려와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 열리더라고요. 그때 119 구조대가 도착을 했고 구조대 분들은 문을 열기 위해 이리저리 문의 구조를 살펴보다가 물속에서 쇠파이프 여러 개를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 문 앞에 쇠파이프가 벽과 문 사이에 세로로 끼어 있어서 저희가 아무리 힘을 써서 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나중에 119 구조대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빗물이 창문에서 새어 나오니 가게에 있던 포장지와 비닐 등이 물에 떠다니다가 쇠파이프에 엉겨서 그게 문 쪽으로 쓰러졌었나 봐요. 그렇게 119 구조대분들께서 쇠파이프를 치우고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저는 남편을 부르며 방으로 달려 들어가려는데 그때 저희가 문을 열고는 정말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남편이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있었는데 그곳에는 남편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웬 젊은 아줌마 한 명도 같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아줌마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그 방에 있었다는 거였죠. 누가 봐도 무슨 상황인지 한 방에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남편은 안도감에 웃다가도 이내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급하게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문 밖에는 남편이 무서운 일을 당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온 사람들이 한가득 서 있었어요. 119 구조대분들을 비롯해서 저와 제 아들, 친정엄마, 친정아빠, 그리고 친정오빠, 그리고 아주버님 내외와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걱정되어 위험을 무릅쓰고 지하 사무실까지 내려와서 남편을 구해낸 저희는 남편의 금수 같은 모습에 분노가 일었죠. 도망가는 남편을 친정오빠는 머리채를 잡아 붙잡았고 그런 남편을 친정아빠는 뺨을 때리며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아주버님조차 정신 나간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기 남동생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119 구조대분들이 보면서 달려와서 말려대고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남편이 잘못되었을까봐 속으로 울면서 달려왔는데 대체 이게 뭔 황당한 상황인지 분노보다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난장판이 되니 남편과 같이 있던 여자는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도망을 가려 했어요.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남편 가게 옆집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미용실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방 밖에 벗어둔 자신의 옷이 물바다가 되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자 물속으로 들어가서는 얼굴만 내밀고는 개 헤엄을 치며 옷을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그 모습이 볼상사나워 소리를 지르며 떠다니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서 던졌습니다. 남편 놈은 친정 오빠와 아주버님한테 맞고 있고 남편을 구하고자 출동했던 119 구조대분들께서는 그런 친정 오빠와 아주버님을 말리고 있었고 남편의 상간녀는 물속을 수영하며 떠다니며 지 옷을 찾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상간녀한테 욕을 퍼부으며 물건을 집어던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 소라는 제 아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간신히 멈추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끌려가다시피 위층의 시어머니 집으로 갔고 남편의 상간녀는 간신히 자신의 옷을 물속에서 찾아 젖은 옷을 입고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저는 친정 식구들과 다 같이 시어머니 집으로 따라 올라가 남편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야, 이 더러운 인간아, 부끄럽지도 않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딱 네가 그 짝이다. 이 더러운 인간아, 네 아들은 아빠 걱정된다며 한 걸음에 달려온 건데 넌 그 지하방에서 그러고 싶냐? 됐어. 어머니랑 형님 앞에서 그만해. 나도 충분히 부끄러우니까 그만 비참하게 하라고. 꼴에 부끄러운 건 알긴 해. 너도 대단하다. 10년 그렇게 조용하다가 손에 돈 좀 생기니 또 헛짓거리를 하고 어떻게 사람이 변하질 않냐? 우리 이제 그만하고 서로 각자 갈 길 가자. 이혼하자고. 남편이 10년간 조용했던 이유는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었어요. 사람이 또 여유가 생기고 돈이 생기자 바로 헛짓을 시작한 남편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연구 대상이었어요. 하여간 저는 그날 바로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들도 제게 아빠와 이혼을 하라고 말을 꺼냈죠. 아직도 자기 아빠의 저런 모습을 보게 된 아들한테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에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고소를 할 수가 없었지만 저 때는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간통으로 그놈들을 콩밥을 먹이고 싶어서 고소도 진행을 했지만 간음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이혼과 얼마 되지 않을 위자료 소송뿐이었어요. 참 억울해서 밤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금수 같은 놈들에게 벌을 주고 싶었지만 간통 고소도 어려웠고 오히려 제가 그것들 목숨을 구해준 꼴이 되어버렸으니 매일 화가 났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복수는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대신 해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불륜녀의 남편이었어요. 상간녀의 남편은 저보다 훨씬 이전부터 상간녀의 부정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꾹 참으며 간통의 증거를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했죠. 그런데 결국 제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현장을 급습해서 증거 촬영에 성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그날 지하방에서 불륜녀와의 그짓거리를 걸리고 난 이후 저와의 간통 고소가 진행 중일 때도 또 뻔뻔하게 그 불륜녀를 몰래 만나 계속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나 봐요. 모텔에서 만나 더러운 짓을 하고 있을 때 경찰을 대동한 불륜녀의 남편에게 딱 걸린 것이었죠. 불륜녀의 남편도 당연하게 두 놈들을 간통으로 고소를 해버렸고 결국 판사님께서도 죄질이 나쁘다 하여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해 주셨어요. 둘 다 징역 6개월 선고를 받았죠. 그 인간과 같이 산 20여 년의 채증이 싹 내려가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 아들과 딸도 남편의 크나큰 실망으로 만남은 고사하고 연락도 차단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불륜녀의 미용실은 동네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문을 닫아버렸고 용두삼이형 남편의 가게도
집어루 때문에 망한 건지 아니면 불륜의 소문 때문에 망한 건지 얼마 안 가서 망해버렸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은 어떠한 소식도 안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둘째 딸내미가 결혼을 했어요. 또 그 소식은 어찌 알았는지 자기가 아빠로서 혼주석에 앉고 싶다고 저희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딸아이가 소리에 소리를 질러서 집에 발도 못 붙이고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지방 여인숙에서 살며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싫고 아이들도 끔찍하게 싫어하니 다시는 이렇게 찾아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남편은 알겠다며 축 처져서는 쓸쓸하게 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네요. 적어도 자식이 자신에게 소중했다면 최소한 자식 보기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